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이 시간에는요, 2016년도 2회차 기출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모습이 아주 삐쩍삐쩍 말라갑니다. 요즘 뭐 아주 교재 출판에 뭐 촬영에 아주 강행군 촬영하면 아주 살이 쪽쪽 빠집니다. 에너지도 빠지고 정말 베트남 쌀처럼 진기가 날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촛불이 되겠습니다. 저를 태워서 여러분들이 합격한다면 저를 과감히 태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하시고 그 합격수기가 올라오면 다시 제 살이 정상으로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합격을 위해서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믿음 천국 불신지요. 믿으면 합격이다. 그렇습니다. 자, 1번 문제 가보시죠. 1번 집단 구성 시 동질적인 집단이 같다 이겁니다. 장점 세 가지. 동질적인 집단은 동질적인 목표죠. 이에 이그젠플하면 임단모 카페입니다. 우리 동질적인 목표죠. 임상심사 2급을 위해서 합격을 위해서 모인 카페 임단모죠. 이 카페의 좋은 점 세 가지예요. 그렇죠. 상호 간의 즉각적인 지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보편성의 경험에 의해서 공감하기 쉽다. 보편성, 일반적이죠. 똑같이 수험생이니까 보편적인 경험에 의해서 공감하기가 이것도 헷갈리면요. 그냥 공감하기가 쉬우며 상호 간의 즉각적인 지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아주 구어체로 쉽게 쓰면 아주 쉽습니다. 너무 글자를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비스무리하게 글짓기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공감하기 쉽고 상호 간의 즉각적인 지지가 이루어진다. 이러면 깔끔하지 않습니까? 집단 내 갈등이 비교적 적으며 출석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렇지, 우리 임단묘 카페. 집단 내 갈등이 비교적 적다. 왜? 합격을 위해서 모인 거니까. 출석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상대적으로 높아야 되는데 요즘은 많이 안 높습니다. 좀 제발 좀 여러분들 우리 임단묘 카페 집단 응집력 뿜뿜해서 좀 힘차게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힘을 얻습니다. 세 번째, 집단 응집 여기 나오네. 집단 응집력과 소속감이 빠르고 강하게 발달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계속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집단 응집력과 소속성이 강하다 이렇게 써도 되고, 집단 응집력과 소속성이 빠르다 이렇게 써도 되고, 집단 응집력이 강하고 발달하였다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쓰면 6점 먹고 들어갑니다. 6점 벌써 맞았죠. 즉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문제가 뭘 의미하냐 이걸만 찾으면 아주 쉽습니다. 집단 구성 시 동질적인 집단이 뭔가 인데미네? 오, 이거 나 몰라, 못 써. 이러면 합격하기 힘들어요. 상식 문제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2번 문제 갑니다. 집단 치료 시, 집단 치료하는 겁니다. 집단 상담에서 동료 성원에게 다른 집단 성원의 초점이 집중되어 있다. 그렇죠. 집단이 있는데, 집단 여러 명이서 있는데 한 명이 이상한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한테 다 초점이 됐단 말이에요. 이럴 때 집단 지도자가 집단 성원들의 관심을 유지하면서 이 집단 성원들도 신경을 쓰면서 집단 성원들이 동료 성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동료 성원에 대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 지금 여기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도움을 줄까? 그래서 집단 지도자가, 즉 집단 상담자가 어떻게 지도를 하냐 이겁니다. 두 가지. 첫째, 간단하죠. 집단 성원들에게 질문하도록 요청하고, 집단 성원들에게 궁금한 사항, 왜 그런가 질문하도록 요청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추측해 보도록 한다.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 이런 걸로 글짓기도 됩니다. 집단 성원들로 하여금 문제가 무엇인지 추측해 보도록 하는 것은 집단 성원들을 몰입시키는 것은 물론 작업 중인 동료 성원에게도 행동을 중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뭐 이걸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되고 그냥 하나만 쓰면 됩니다. 여기 두 가지니까 이 중에서 골라잡아서 난 이걸로 쓰고 싶다. 그러면요, 이걸 다 쓰라는 게 아닙니다. 다 쓰면 여러분들 이거 사법고시보다 더 어려워요. 이거 다 외우는 게 시험이 아니에요. 뭐 집단 지도자는 집단 성원들로 하여금 작업 중인 동료 성원에게 질문을 하는 기법을 그냥 집단 작업 중인 동료 성원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도록 하고 요청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추측해 보도록 한다. 이게 상식 아니에요. 이게 외울 게 뭐가 있어요. 2번. 뭐 여기서 그냥 골라잡아도 되고요. 다 그냥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상식이에요. 그냥 상식 글짓기예요. 집단 성원들에게 작업 중인 동료 성원, 작업 중인 건 지금 관심사병이에요. 관심사병. 쉽게 말해서 관심사병이 뭘 막 문제적인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럴 때 왜 이렇게 문제 발언을 하는지 동료 성원의 역할을 해보도록 한다. 역할 연기, 우리 행동주의에서 배웠죠.
이 사람의 역할을 해보는 거예요. 왜 힘든가? 뭐가 문제인가? 그래서 입장 바꿔 생각하지. 이건 뭐예요? 역지사지예요. 그러면 쉽게 집단 성원들에게 작업적인 종료 성원들의 역할을 해보도록 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 집단 성원들에게 역지사지 서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는 훈련을 시킨다. 그러면 이거는 2번은 역지사지. 이거는 질문하기. 그럼 답이에요. 여기서 질문하자. 질문하는 걸로 그냥 쭉쭉 엿가락처럼 늘려빼서 소설 쓰고 여기는 역지사지. 입장 바꿔서 서로 생각해보자. 이건 답이 끝이에요. 뭘 외울 게 있어요. 글짓기 시험이지. 3번. 이것도 또 나왔네요. 임상심리사의 윤리원칙으로 유능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반하는 이유 3가지. 유능성은 뭐예요? 능력이죠. 상담사로서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능성은 임상심리사 또는 임상심리학자가 자신의 강점과 약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 그것에 대한 한계에 자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육수련의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통해서 이거 다 못 외워요. 유능성이란 여기서 임상심리사니까 이것도 빼요. 그냥 유능성은 임상심리자로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 기술을 자각하고 계속적으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냥 쓰면 답이에요. 유능성 원칙을 위배하는 경우 임상심리사가 개인적인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지일도 못하는데 어떻게 상담을 해요. 임상심리사가 너무 많은 부담을 해서 지쳐서 어떻게 상담을 해요. 임상심리사가 교만하게 더 이상 배우지 않고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 교만한 것도 이것도 위반이죠. 그럼 3가지면 항상 3가지만 나와요. 그래서 3가지 딱 잘라서 요것만 외워야지. 그럼 교수님 이건 왜 썼어요? 그냥 나는 이 중에서 외우기 힘든 게 있어. 그러면 이거 골라잡으라 이거예요. 그냥 골라잡아서 3개. 무조건 3개만 외웠어요. 나오면 3개. 아, 교수님이 썼으니까 4개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건 헛발질이에요. 이 중에서 내가 그냥 선호하는 거 3개만 쓰면 된다. 이거 5점 먹고 들어가죠. 벌써 이거 계산하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오케이. 이 문제 맞힐 수 있어. 그러면 6점 맞았네? 오케이. 2번. 6점 맞았네? 12점 먹었어요. 오케이. 나 이것도 맞힐 수 있어. 5점 맞았네? 17점 먹을 수 있어. 오케이. 17점 맞았어. 이거 또 나왔네. 이것도 먹을 수 있어. 22점. 다 합격인데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온 게 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정신지체 취약성. 취약하다 이거예요. 뭐에? 스트레스에. 근데 어떻게 취약해요? 선천적, 유전적으로 취약하게 허약한 체질은 스트레스 받으면 더 힘들다. 또 환경적으로 어떤 환경에 취약할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 이거예요. 2가지. 그럼 2가지로 글짓기 하는 겁니다. 5점이니까 많이 쓸 거 없습니다. 이거를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다 외워서 써야 됩니다 라고 하면 엄청 어려운 시험이에요. 이렇게 엄청 어렵게 외우는 사람 진짜로 있어요. 진짜 안타깝죠. 우리는 어떻게 외워야 돼요? 오케이, 이 얘기 알았어. 그러면 선천적, 환경적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이걸로 글짓기 해야지.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은 하나 썼죠. 거기에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심리학적 스트레스와 그에 대응하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고려해요. 그럼 여기서 환경과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고려한다. 또 특정 장애에 걸리기 쉬운 개인적 특성을 말하며 심사회적 스트레스 심리적 부담을 가는 외부 사건을 오케이. 요거가 외우기 편하겠네. 난 이걸로 할 거야. 그러면 취약성은 특정 장애에 걸리기 쉬운 개인적 특성을 말하며 이 스트레스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는 심리적 부담을 야기하는 외부 사건을 의미한다. 외부 사건이 있을 때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뭐 이거 써도 되겠고요. 또 여기는 또 유전 하나 찾을까요? 유전? 오케이. 여기서는 유전이 여기 나오네요. 이상행동이라고 써도 되고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은 유전적, 생리적, 심리적으로 특정 장애에 걸리기 쉬운 개인적 특성과 스트레스 경험이 많은 상호작용으로서 발생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 이게 제일 쓰기 편하겠네요. 이상행동은 유전적, 생리적, 심리적으로 특정 장애에 걸리기 쉬운 이것도 빼도 돼요. 상호작용함으로써 발생한다. 걸리기 쉬운 개인적 특성에 대한 상호작용으로 발생한다. 어쩌고 저쩌고 막 글짓기 하면 돼요. 왼손으로 비비건 오른손으로 비비건. 지금 심한 표현하면요. 이 채점자 안 보겠죠? 채점자 그 새끼도 잘 모른다. 이게 정답이야. 채점자 그 새끼도 잘 모른다. 뭘 모르는 걸 이렇게 자세히 쓰려고 그래요. 그냥 비스무리하면 이거 다
외국 논문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외국 논문에 있는 학자들이 쓴 내용이기 때문에 채점자가 만든 게 아니에요. 논문에 있는 방대한 양이 100페이지 넘어요. 이 이론이. 그러니까 본인도 잘 몰라요. 그냥 오케이 유전적 뭐 생리적 들어가면 맞겠고 환경은 오케이 맞았어 5점 넘어가요. 이거 채점하는데 10초도 안 걸려요. 오케이 유전 들어갔네 환경 들어가고 시대 취해가도 오케이 10초 넘어가고 통과 이렇게 채점해요. 이걸 뭐 이렇게 다 읽으려고 그래. 길게 쓰면 짜증내요. 오케이 유전적으로 취약하고 환경적으로 취약하다. 뭐가 스트레스가 왜 취약하니까 끝. 이걸로 글짓기 하는데 뭐 얼마나 쉬워요. 공부할 게 별로 없습니다. 5번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정답이 없어요. 어떤 실기는 여기 정답이라고 딱 요거 들어가야 정답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채점자의 주관적 판단이에요. 다음은 상담 종이에 흔히 볼 수 있는 대화이다. 이 질문에 답하시오. 이 답이 얼마나 많겠어요. 상담할 때. 한 가지가 아니 5만 가지도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이건 글 쓰면 답이겠죠. 선생님, 저는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상담받고 나면 과연 좋아질까요? 상담자, 그렇게 말씀하시니 다행이군요.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얘기했어요. 오해는 마세요. 선생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단지 상담을 받아도 나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불안해서 그래요. 그럼 상담자, 아유 그럼요. 당연히 불안하죠. 선생님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부담을 느껴요. 처음에는 불안하지 마시고요. 저하고 친해지면서 앞으로 상담을 잘 이어가요. 이거 쓰면 되겠죠. 아니면 제가 상담의 전문가니까 절 믿고 따라와 주세요. 그러면 아주 선생님의 문제점이 훨씬 해결이 쉬울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아무 말이나 쓰면 돼요. 여기다가. 근데 상담 여기 뭐하러 왔어요? 저리 가.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이런 것만 안 쓰면 돼요. 이렇게 헛발질만. 자, 나 지금 바빠 이 새끼야. 이 새끼 하면 안 되겠죠. 나 바빠. 너 저리 가.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상식적으로 잘 오셨습니다. 뭐 이렇게 쭉쭉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내담자는 상담의 효과에 대한 의문과 회의를 표명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상담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며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긍정적, 능동적으로 내담자를 수용해 준다. 그러한 반응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또는 여기는 뭐예요? 첫 번째, 상담자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처음에는 다 불안을 느낍니다. 점점 상담을 하다 보면 아주 좋아집니다. 이렇게 글로 써도 되고 그냥 아무렇게 쓰면 다 답입니다. 근거는 뭐예요? 이렇게 그냥 어쩌고 저쩌고 쓰면 다 답입니다. 근거는 뭐예요? 상담 초기에는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자신에 대한 문제 해결 가능성을 사이에 두고 양가 감정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양가, 그럼 이것도 그냥 헷갈리는 게 넘어요. 상담자는 내담자의 양가 감정을 해소함으로써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질수록 친화 관계를 형성한다. 이게 답이겠죠. 근거는 친화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친밀감을 형성해야 된다. 라포를 형성해야 된다. 이거 쓰면 6점 먹고 들어가죠. 어떤 고정적인 정답이 없습니다. 6번 이거 또 나왔네요. 3점 이것도 기본이 아주 먹고 들어가죠. 상담의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초기 처음이죠. 그러면 뭐예요? 라포 형성, 친밀감을 형성하고 두 번째, 내담자를 이해하고 평가해야겠죠. 또 상담을 구조화시켜야겠죠. 시간은 언제 하고 장소는 언제 하고 상담의 목표를 설정해야겠죠. 이 중에서 3개만 쓰면 돼요. 얘는 좀 이해가 안 되네? 그럼 포기하고 상담 라포 이것도 뭐 RAPP 월 이게 상담의 관계 형성 써도 되고 친밀감 형성 상담의 구조화, 상담 목표 설정 이것만 쓰면 3점 먹고 들어가요. 얼마나 쉽습니까? 7번 여러분 강의 진짜로 들으시면 진짜로 교수님 말대로 공부할 게 별로 없구나. 나온 거 또 나오고 뭐 사실 전문적으로 쓰면요. 실기 시험은 상식을 바탕으로 한 인문학 시험이에요. 인문학 시험. 즉 상식을 바탕으로 한 글짓기 시험이에요. 글짓기 시험을 전문적인으로 공부하려니까 합격률이 저조한 거죠. 여기도 보세요. 초기 면담 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담자에 대한 행동 관찰. 내담자의 행동을 관찰하는 거예요. 언제? 처음에 올 때. 그러면 5가지만 되겠어요? 5만 가지도 넘겠죠.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 내담자의 말과 표현을 관찰해야 된다. 말은 어떻게 하나? 말은 똑소리 나게 하나? 표현을 잘하나? 신체 동작 안정적인가 불안한가? 면담 태도, 짝다리를 짚나? 손을 짚나? 용모 및 외모, 정서적 반응. 이걸 뭐 5가지만 되겠습니까? 그냥 상담자의 언어 태도, 상담자의 행동이니까 상담자의 행동. 또 뭐
상담자의 웃음 뭐 이런 거 이것도 쓰면 5점이에요. 아저씨 공부할 게 진짜 별로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담자가 상담을 끝낼 준비가 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끝낼 준비가 됐으면 뭐요? 아 이제 마지막 단계죠. 그러니까 뭐예요? 인지적 정서적 행동 REBT 써먹으면 되겠죠.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목표에 도달하였는지 확인한다. 도달했으면 종결해야겠죠. 이런 거 쓰면 좋아요. 소설 쓸 때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이런 거 쓰면 있어 보여요. 또는 뭐 인지적 뭐 환경적 측면에서 이런 말 쓰면 좋아요. 인지 정서 차원에서 흥미와 적성 차원에서 막 이런 거 막 글짓기 쓰면 막 일이 고급스러져요. 양념 집어넣으면 그냥 아무거나 막 집어넣으세요. 막 인지 적성 뭐 행동 이런 거 막 이런 거 배운 거. 또 내담자가 원했던 영역에서 긍정적인 발전이 있는지 확인한다. 내담자 스스로 자신이 획득하고자 원했던 영역 이런 거는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그냥 내담자가 긍정적인 발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또 상담 관계가 진짜 도움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상담 초기에 설정되었던 상황이 변화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변화가 되었으면 종결을 준비해야겠죠. 이건 종결 준비예요. 끝낼 준비. 이 정도 되면 이제 끝낼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종결 준비입니다. 너무 쉽지 않나요? 9번. 심리치료자가 내담자에게 말한 비밀보장. 또 나왔네요. 이거 뭐 진짜 누워서 떡 먹겠죠. 1차 때부터 비밀보장 예외죠. 그래서 신체를 해칠 경우, 사회적 안전을 위협할 경우, 또 범죄에 관한 내용, 또 질병에 관한 내용, 법원의 정보 공개 명령이 있는 경우 이런 거 쓰면 되겠죠. 그래서 뭐 폭력이나 폭언이 있을 경우 뭐 이런 거 쓰면 되겠습니다. 10번 갑니다. 인지치료에서는 내담자의 자동적 사고는 뭐예요? 인지치료는 인지가 뭐라겠습니까? 오랜만에 대가리예요. 대가리. DGR. 대가리 치료예요. 대가리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자동적으로 안 돌아가요. 자동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냐면 첫째, 부정적 사고. 두 번째, 비관적 사고. 세 번째, 염세주의적 사고. 이런 부정적, 비관적, 염세주의적 이런 사고가 자동적으로 생긴단 말이야. 이거를 수정해야겠죠. 어떻게? 잘. 근데 소크라테스식이래요. 소크라테스식이 뭐예요? 변증법이죠. 변증법. 변증법은 뭡니까? 대화죠. 대화. 그래서 대화로 잘 풀어가라 이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이런 사람이 인지치료에서 소크라테스법 대화를 잘 풀어서 할 때 유의할 점 6가지를 쓰라 이거예요. 6가지뿐만 되겠습니까? 그냥 쓰면 답이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럼 뭐예요? 대가리가 자동적으로 이상하니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자동적 사고를 평가하는 것은 일종의 기술로서 이것도 안 써도 돼요. 평가하는 것은 반복된 연습과 지도가 필요하므로 환자에게 미리 알려준다. 즉 오래 걸린다는 걸 알려준다. 이 강한 겁니다. 끈기 있게 상담하라고 알려준다. 환자가 자발적인 표현이 치료에 가장 효과적이므로 치료자가 섣불리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환자의 자발적인 표현이 치료에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또 치료자가 섣불리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해주면서 미리 간섭하지 않는다. 환자에게 좌절하지 않도록 미리 어려움을 예상하도록 해주며 실험으로서 과제를 제시한다. 다 그 말이에요. 그냥 말장난이에요. 자동적 사고를 찾는 데만 몰두하여 환자라면 치료를 받는 듯한 느낌을 줘서는 안 되고 환자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에게 관심 없는 태도를 보여준다. 자동적 사고를 찾고 있는 자동적 사고는 쉽게 그냥 문제적 사고예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며 자동적 사고를 찾는 것의 의미, 유용성을 다루고 주고 길면 이렇게 잘라요. 자동적 사고를 찾아내고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며 그것의 유용성에 대해서 잘 다루어야 한다. 이렇게 써도 되겠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과제는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함께 검토한다. 이거 또 말장난. 생각이 안 나면 내담자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으며 내담자의 감정을 잘 이끌어내서 내담자가 자동적 사고를 올바른 행동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뭐 이런 막 글짓기 쓰면 다 답해요. 11번 갑니다. 점진적 근육이완 훈련의 시행 과정을 순서대로 쓰시오. 5점. 이것도 아주 행동주의에서 아주 잘 나오는 시험입니다. 점진적 근육이완 왜 해요?
불안 감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 감소 기법이다. 불안 감소 기법. 불안 감소할 때 근육 이완을 어떻게 하냐 단계별로. 첫째, 근육근을 하나하나 긴장시킨다. 근육근을 하나하나라고 안 써도 돼요. 그냥 여기 써놓은 거니까 근육근을 긴장시킨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 너무 하나하나 외우지 마세요. 근육근을 긴장시킨다 이걸 이해해야겠죠. 이걸 이해를 못하면 글자를 외워. 근육근을 긴장시킨다. 근육근을 긴장시킨다. 무슨 말이죠? 그건 몰라요. 근육근. 이러면 그 다음에 가면 또 까먹어요. 세대가리 날라가요. 금방 내. 얘를 이해하면 쉬워요. 뭐냐면 혈압 재는 거 혈압. 우리 혈압 잴 때 혈압계 팔 이렇게 넣죠. 그러면 혈압계가 쫙 조이지 않습니까? 그 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을 조인다 이거예요. 근육근을. 왜? 긴장 정도를 알아보려고. 아, 근육의 긴장 정도를 알아보려고 근육근을 긴장시킨다. 오, 이완인데 왜 긴장시키지? 이렇게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아, 처음에 일단 근육근 긴장도를 알아보려고 해서 혈압 재는 것처럼 쭉 한번 당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잠시 숨을 멈추고 약 5초, 10초간의 그 긴장을 유발시키면서 긴장의 느낌을 기억한다. 5초, 10초간의 긴장을 기억한다. 긴장을 시키고 두 번째, 긴장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혈압을 쫙 뜰 때 끝까지 올라가죠. 그 다음에 쭉 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긴장시킨 근육에 갑자기 힘을 빼면서 조용히 편안하다라고 속삭인다. 이완할 때의 느낌을 긴장할 때의 느낌과 서로 비교해가면서 음미한다. 다시 깊이 숨을 들이면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조용히 편안하다. 다시 한번 반복한다. 그래서 여기서 릴렉스하는 건 릴렉스. 처음에 긴장을 시킨 다음에 왜? 긴장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두 번째, 긴장의 느낌을 5초 10초간 느끼고 힘을 빼면서 편안하다고 속삭이고 또 긴장 이때와 이때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다시 확인, 릴렉스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흐름을 기억하면 쉽죠. 처음에 긴장, 그렇지. 한번 쪼이고 두 번째 쪼인 걸 기억하고 그 다음에 쪼인 걸 풀어주고 그 다음에 비교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릴렉스한다. 끝. 이렇게 흐름을 가보면 쉽습니다. 그래서 글자 외우지 말고요. 이해해야 됩니다. 불안장애에 대한 행동치료의 근거와 이번에 행동주의가 시험에 잘 많이 나왔네요. 근데 이번 시험의 특징은 행동주의뿐만 아니라 인문학 요소예요. 아주 상식적인 요소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변별력이 별로 없어요. 글짓기 잘 쓰는 사람이 완빵입니다. 공부를 1년 동안 해도 글짓기 못하면 이거 하나마나 공부해 1년 동안. 한 10일 공부해도 글짓기 잘하면 합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불안장애에 대한 행동치료 근거와 그 구체적인 치료 기법을 불안장애에 대한 치료 기법이에요. 즉 불안 감소 기법이에요. 불안 감소 기법이 뭐냐 이거예요. 불안 감소 기법 가장 많이 하는 거 뭐예요? 뭐 체계적 둔감법 이런 거겠죠. 그러면 행동치료, 행동치료의 근거, 행동치료 왜 하냐 이거예요. 왜 해요? 이상한 행동을, 부적응 행동을 수정해서 이를 올바른 행동으로 하려고 행동치료한다. 이거 상식 아니에요. 행동치료를 그러면 부적응, 나쁜 행동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행동치료. 행동주의의 문제점은 이상한 행동이에요. 이상한 행동을 정상적인 행동으로 바꾸는 게 행동주의의 목표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의할 때 아무리 강의를 잘한다 그래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쉽답니다. 이런 킥장애가 있단 말이에요. 이 킥은 여러분 볼 때마다 짜증나요. 안녕하세요. 킥. 자, 12번 갑니다. 킥. 불안장애는 킥. 이래봐요. 심나하죠. 다리 막 떨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게 이상한 행동이에요.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적응 행동으로 한다 이거예요. 구체적인 치료법, 체계적 둔감법, 단계적으로 높여가며 노출시키면서 내담자의 불안 반응을 경감 제거한다. 줄이거나 제거한다. 즉 이런 불안하니까 뭐 다리 떨고 이 다리 떠는 거 가장 대표적인 틱이잖아요. 이럴 때 뭐 예를 들면 이거죠. 털짐수를 두려워하는 아이에게 근육 이완을 통해서 몸의 긴장을 풀게 하고 가장 낮은 단계 털옷이나 뭐 털 인형을 만지게 하고 점점점 수준을 높여서 그 다음에 털 짐승을 만지도록 한다. 이거 뭐 이렇게 소설 쓰면 되겠죠. 13번 갑니다.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장애 ADHD의 치료 방법 중 행동치료의 기법 과잉 행동치료를 행동치료로 고치라 이거예요. 뭘로 고쳐야 돼요? 타임아웃. 오케이. 문제 행동을 중지시킬 목적으로 즉 과잉 행동장애의 문제 행동을 중지시킬 목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으로부터 내담자를 일정 시간 분리시킨다. 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강화를 두지 않아서 정신 차리게 하는 겁니다. 행동하지 말라. 이것도 쓸 필요 없어요. 그냥 1번 타임아웃, 문제 행동을 중지시킬 목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으로부터 내담자를 일정 시간 분리시킨다까지만 쓰면 됩니다. 토큰공제, 여기는 분리가 아니라 주는 거죠. 내담자가 행동계획을 체결하여 적응적 행동계획을 체결하여, 이거 안 써도 돼요. 내담자가 적응적 행동을 하는 경우 토큰 보상을 주어 치료가 잘 되도록 강화하는 기법을 말한다. 여기까지만 쓰겠지. 이게 글짓기 쓰면 돼요. 3번 반응 대가, 내담자가 특정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뭐 대가를, 특정 행동, 과잉 행동을 하게 되면 좋아하는 것을 뭐 제약을 가한다. 요건 지금 외우기가 좀 저는 싫은데요. 그러면 이걸로 가세요. 과잉 규정, 잘못된 행동이 과도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 대안 행동이 거의 없거나 효과적인 강화제가 없을 경우 유용한 기법이다. 이것도 빼고. 그럼 과잉, 잘못된 행동이 과도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 또는 대안 행동이 없을 경우 사용하는 기법을 과잉 규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써도 되겠고요. 그러면 과잉 규정 이 중에서 3개만 쓰면 됩니다. 3개. 항상 나오면 3가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골라 잡아서 3개만 외우시면 된다. 틱장애. 제가 아까 이게 틱이죠. 틱장애 2가지를 쓰죠. 4점이에요. 2가지만 쓰면 돼요. 그래서 이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뚜엣이죠. 뚜엣. 틱장애 중에서 뚜엣장애라고 그래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이상한 행동이 나오는 거. 뚜렛장애. 또 틱장애니까 통합 평정적도. 2가지니까 그래 나는 이거 그냥 버릴 거야. 그래서 이 2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여기서 골라 잡아도 되고요. 그냥 근데 이 뭐 예일 틱 증상 평가 척도, 예일 전반적 틱 심각 척도에서 예일 스펠링 외우고 이러고 다 헛발질해. 그냥 2개만 쓰면 돼. 항상 나오면 2개만 나와요. 뚜렛장애, 틱, 종합평정, 요거만 쓰면 4점입니다. 15번 갑니다. 현병력, 현재 병력이에요. 현재 병. 현재 병을 기술하는데 포함되어야 될 사항 5가지. 뭘 5가지요? 5만 가지도 넘지. 현재 병. 현재 병이 왜 생겼냐? 언제 생겼냐? 문제 발생 시기. 지금 어떤 상황이냐? 문제 발생 상황. 또 현재 증상이 어떤가? 증상에 대한 기술. 또 치료 경력 어떤가? 치료 경력. 또 증상에 대한 대응 노력, 현 증세에 대한 환자의 심리 상태, 현 증세로 인한 생활상의 변화, 이런 거 골라 잡아서 5개 쓰면 그냥 쭉 되죠. 또 현재 병에 대한 뭐 심각한 정도, 뭐 그냥 막 글짓기 써요. 현재 병으로 인한 가족의 영향력, 뭐 그냥 막 아무거나 막 쓰세요. 그냥 다 답이에요. 16번입니다. 근데 뭐 아무거나 쓰려고 진짜요? 하고 떡볶이는 맛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이 정도 우리 지적 능력 있지 않습니까? 떡볶이는 맛있다. 2번. 순대도 맛있네. 3번. 통닭도 맛있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타당도 있게 그냥 비스무리하게 막 쓰면 된다 이거죠. 16번. 이것도 엄청 나와요. 안 나올 데가 없어요. 손상 뭐 다친 거죠. 장애. 손상으로 인해서 장애를 입은 거죠. 핸디캡. 손상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이거 뭐 엄청 나오잖아요. 이 중에서 장애의 정의를 쓰고 개입 방법. 장애, 손상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 또는 결핍된 상태라. 즉 다친 거예요. 다쳐갖고 정상적인 행동이 잘 안 된다. 이걸 손상이라고 장애라고 하죠.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쪽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됐다. 개입 방법.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걷는 능력이 제한되고 일상생활의 유지 능력이나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임상적 재활을 통해서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러면 개입 방법, 임상적 재활을 통해서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경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게 개입이죠. 또는 개입 방법도 그냥 아무렇게나 쓰면 돼요. 비슷하게. 개입 방법. 정신적 의지를 뭐 담대히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키워준다. 뭐 이것도 대안이겠죠. 그냥 이것저것 다 쓰면 주저리 줄였으면 그냥 다 합격입니다. 17번.
MMPI-2에서 이상으로 간주하는 점수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상으로 간주하는 점수는 65T 이상이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책 보지 마세요. 강의 들으세요. 책 보면 자꾸 이런 거 보고 싶습니다. 책은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여기서 엑기스를 뽑아내는 게 강의입니다. 65T 이상. 이것만 줄여도 얼마나 속편해요. 이유는 뭐예요? MMPI에서는 이것도 뭐 안 이어도 됩니다. MMPI에서는 정신장애 집단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이거예요. 의도적으로 배제했는데 MMPI-2에서는 의도적으로 배제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차이점은. 그리고 MMPI에서는 수검자들의 무응답에 대해서 검사 완료를 격려하지 않은 채 이를 묵인하였다. 근데 MMPI-2에서는 수검자들의 무응답에 대해서 검사를 격려하였다. 그래서 그러므로 차이점은 뭐냐면 이런 보완적인 절차상의 보완을 했기 때문에 MMPI의 70T와 MMPI-2의 65는 서로 찌찌뽕 같은 의미를 작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하면 돼요. 즉 절차상의 정신장애 집단과 비정신장애 집단을 MMPI-2에서는 다 포함을 시켰고 또 절차상의 문제를 또 무응답에 대해서 검사 완료를 격려하였으므로 점수 차이는 찌찌뽕이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찌찌뽕이다 이렇게 설마 쓸 사람 없겠죠. 같다는 의미이다. 유의미하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18번 갑니다. MMPI-2에서 재구상 임상척도 RC로 표현하죠. 재구성 임상척도를 개발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라. 왜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원판 MMPI의 임상척도들은 제작할 때 경험적인 방식으로 문항들을 구성하였으며 척도의 차별적 해석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것만 쓰면 됩니다. 그냥 척도의 차별적 해석이 있다라고 쓰시면 이게 그러면 이게 조금 좀 약간 찝찝해요. 그러면 뭐 이렇게 쓰죠. MMPI는 임상척도 점수의 핵심적인 구성 개념과 관련된 특성이 얼마큼 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공통적인 정서적 고통으로 비롯된 변령이 얼마큼 반영되어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뭐 이렇게 써도 이것도 좀 약간 찝찝하면 그냥 글짓기 해도 돼요. 다 이렇게 여기서. 오케이. MMPI-2에 포함된 재구성 임상척도는 기본 임상척도의 중요한 기술적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동안 임상척도의 문제점으로 제기해왔던 해석상의 모호함, 해석상의 어려움, 해석상의 모호함을 감소시키고 변별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보완을 했다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요걸로 쓰면 아주 깔끔하겠네요. 이거 다 버리고. 이유를 설명하시오. MMPI-2에 포함된 재구성 임상척도는 기본 임상척도의 중요한 기술적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동안의 즉 해석상의 모호함을 이 말만 들어가면 돼요. 해석상의 모호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별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변별력 추가했다 이겁니다. MMPI-2에서 새롭게 변형해서 포인트만 잡으시면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예요. 딱 하나. 해석상의 모호함을 감소시키고 변별력을 증가. 이걸로 글짓기 하면 다 합입니다. 간단해요. 19번 갑니다. 로샤 검사의 검사와 다면적 인성 검사와 같은 진단적 심리 검사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다. 로샤 검사는 투사 검사죠. 다면적 임상 검사는 투사 검사가 아니라 객관적 검사죠. 즉 투사 검사와 객관적 검사가 일치하진 이유를 쓰라 이거예요. 간단해요. 그럼 이것도 애매하니까 버리고 즉 상이한 측정 수준 이것도 안 써도 됩니다. 즉 각각의 심리검사는 이것도 쭉 로샤 검사나 다면적 인성 검사는 성격의 상이한 수준을 측정한다. 예를 들어 로샤 검사는 개인의 무의식에 기초한 독특한 반응을 평가하는 반면 다면적 인성 검사는 개인의 독특성보다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성을 검사하는 객관적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면 5점이에요. 간단해요. 그럼 이걸로도 써도 되죠. 나는 그게 좀 어려운데요. 그럼 이걸로 로샤 검사나 다면적 임상검사, 심리검사는 측정 방법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로샤 검사는 비구조적 검사 과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 또 다면적 인성검사는 구조적 검사 과제를 통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뭐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 갖고 이걸 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요걸로 쓰던 구조와 비구조화로 쓰던 요 무의식과 공통된 특성을 쓰던. 근데 이게 또 생각이 안 나서 그러면 개인의 무의식에 기초한 독특한 반응을 평가하는 반면 다면적 인성 검사는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딱 써도 돼요. 뭐 공통된 특성 이런 거 잘라도 되고 그냥 개인의 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고 그냥 왼손으로 비비건 오른손으로 비비건 여기서 골라 잡아서 그냥 대충 쓰면 다 합격입니다. 자, 웨이스 성인용 지능검사의 사판 4가지 주요 지표를 쓰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우리 기억 엄청 많이 하죠. 언지작처, 언니 입 닥쳐, 언지작처. 그래서 언어 이해, 지각 추론, 지수는 안 써도 돼요. 써도 그만 안 써도. 지수는 꼭 써도 돼요. 지수를 뭐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죠. 그래서 처리 속도 쓰고요. 언지작처. 근데 이거 어떻게 외워요? 한 줄만 해요. 이거. 핵심 소검사는 공통성 어휘 상식이 있으며 보충 소검사는 이해가 있다. 이거는 개별적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외울 거니까 이렇게 지각 추론 핵심 소검사는 이게 있고 보충 소검사는 이게 있다. 버리고 작업 기억은 핵심 소검사는 숫자 선수가 있으며 보충 소검사는 순서가 있다. 끝. 이거 버리고 처리 속도 이런 것만 외우면 이런 거 외우는 게 가장 어려워요. 이런 거 외우는 거 한 20분 30분 다 외우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외울 거 없어요. 진짜 강의 들으면 불합격 될 수가 없어요. 다 알려주고 언지작초 외우고 한 줄 외우면 얼마나 쉬워요. 여기도 나오잖아. 언어요. 언지작초 표까지 만들어졌어요. 또 공어상 이해 토행포 묻밥 숫산 순 동기지 끝.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100% 합격입니다. 교수님 나 근데 진짜로 이거 못 이어서 못 썼어요. 못 쓰면 어때요? 이런 거 뭐 이런 거에서 맞히면 되지. 그렇게 어려운 거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포인트 마지막 2016년도 1회차에서 설명 드릴게요. 뭐 했던 거니까 첫째 6점짜리 10개만 맞으면 합격이다. 합격이에요. 6점짜리 10개 엄청 쉽잖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두 번째,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대충 글짓기 하자. 대충 글짓기. 빈칸을 놔두면 채점자가 합격을 주는 게 좀 꺼림칙해요. 틀려도 빈칸은 무조건 소설 쓰자. 그래서 6점짜리 10개만 맞추고 애매모호하거나 모르는 건 대충 소설 쓰자. 그러면 합격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